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 당국. 강력 반발. 2. 충격받은 중국 정부. 3. 삼성 인수합병 절대 용납 못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만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자 체계를 버리고 간편한 한글을 대만의 공식 표기어로 채택하겠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를 대만식 한글 대깨감뿐이라 부르며 중국의 도발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국제사회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관심을 받은 국가가 있다면 바로 대만이 그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처해 있는 현실이 현재 대만의 현실과 비슷하고,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순식간에 집어삼켰다면 중국 역시 비슷하게 대만을 집어삼키려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만큼 대만은 동아시아의 태풍의 눈입니다. 중국은 대만을 여전히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며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며 이에 반항하는 이들을 비난, 혹은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보복을 가하며 지금도 어리석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대만은 이런 중국의 주장에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이를 거부. 대만은 대만인들의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더 이상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대만에게 강요하지 말 것을 강조했죠. 대만 언론 자유시보에 따르면 대만 차이잉원 총통은 북부 타이베이 국제회의센터에서 대만의 독립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대만은 국가 안보를 수호할 것이며 이는 변하지 않을 것. 우크라이나와 대만은 엄연히 다르며 대만은 확실하게 반격할 것이라 주장했죠. 2016년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한 이후 중국은 6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군용기와 군함을 동원해 대만을 협박, 중국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군사로 대만을 누르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드러냈습니다. 반중반중을 내세웠던 차이잉원의 대만인들 역시도 공감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독립된 대만의 정체성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게 되었는데요. 1992년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중국인으로 대답한 대만 사람들은 2020년 조사에선 스스로 대만인으로 규정하는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이중 정체성으로 중국 대만인으로 칭하는 사람들도 사라지고 오로지 대만인으로 답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인데요. 젊은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이 분위기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언어에 있어서도 표준 중국어로 대변되는 중국 가치관을 벗어나 대만에 맞는 언어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죠. 특히나 복잡한 언어 구성을 지닌 대만의 특수성을 고려해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 음성 언어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언어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 중 하나는 대만에서는 대만어라고 칭하는 단일 언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자주 쓰이는 표준 중국어를 포함해 민남어, 대어 등 다양한 형태의 언어가 존재하고 대만 각 지역에서 통용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를 알 수 있는 사례로 일본 작가 시바 료타로의 수필집 대만 기행을 들 수 있는데요. 객가족 출신 여성이 겪는 일을 서술한 이 이야기에는 객가어와 민남어, 표준 중국어와 영어 등 다양한 언어로 생활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결혼한 이후 시어머니와 언어가 통하지 않아 모국어인 객가 대신 영어로 시어머니와 소통을 하는 모습도 그려져 있어 대만에서 언어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어를 기반으로 한 언어이기 때문에 표기에 있어서도 굉장히 복잡한 형태라 많은 이들 사이에서 간소화된 새로운 표기법이 등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런 논의 가운데 놀라운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대만의 언어학자인 시차오더가 주장한 대만식 한글을 도입하자는 이야기였죠. 중국어 대신 한글을 대만의 표기법으로 새로 지정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세계 유수의 학자들은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표기하는 데 있어 한글만큼 쉬운 글자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석학 제레미 다이아몬드 교수는 한글만큼 뛰어난 언어가 없다고 주장하며 다른 언어들이 한글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을 한 인물입니다. 그 외에도 세계의학자들이 이 말에 동의를 하며 한글을 홍보했죠. 1985년 세계의 문자체계라는 글에서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제프리 샘슨 교수는 한글만큼 훌륭한 언어도 없다고 말하며 소리와 문자가 일치하는 놀라운 형태의 언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쉽게 말해 글자의 소리가 비슷하면 글자 모양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기본 저함인 기억에 획을 가해 글을 만들면 이게 거센 소리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한 문자는 한글이 유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알파벳이나 한자의 경우 그 기호를 읽는 법을 따로 배워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한글의 경우 그 불편함이 없으며 다른 글자를 배우는 데 있어 기존 글자 소리를 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이면서 쉬운 언어라는 점 역시 주목할 부분이라 그는 얘기했죠. 미국 메릴랜드 대 로버트 램지 교수 역시 한글 예찬론자 중 하나로 한글의 특성은 상상하기 어려운 특성이라며
소리를 낼 때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자음 글자를 만든 것이 놀랍다. 또한 글자 모양이 복잡할수록 센 소리를 표현할 수 있게 한 것은 언어학 전문가들을 놀라게 만들었다고 평가했죠. 독일의 언어학자인 플로리안 쿨마스 역시 한글의 우수성을 높게 평가하며 한글의 가장 뛰어난 부분은 배우기 쉬운 부분이라며 누구나 간단한 기호를 조합하는 것으로 단어와 문장을 만들고 이를 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문자라고 언급했습니다. 구글 연구과학자이자 텍스트를 말로 바꾸는 연구를 진행 중인 리차드 스프로트는 한글이 21세기에서 영어를 대체할 수도 있는 매우 놀라운 언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AI를 통해 문자를 말로 바꾸는 과정에서 한글의 우수성은 다른 언어에 비할 것이 못 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세계 유수의 학자들이 극찬할 정도로 한글은 배우기 쉽다는 점, 그리고 그 구성이 매우 간단하게 응용하기도 편하다는 점에서 언어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대만의 언어학자 시차오더 역시 한글의 우수성을 간파한 학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대만의 복잡한 언어 체계를 연구하면서 보다 쉽게 대만 사람들이 표기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다가 한글을 접목시키는 대만식 한글을 생각하기에 이르렀는데요. 한글과 한자가 모두 네모 형태의 글자라는 점에서 차간 세로 쓰기도 가능하고 소리는 있으나 글자가 없는 단어와 생소한 한자 표기의 문제도 한글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는 한글의 우수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글자는 몸에 지닌 보배, 재물은 국가의 보배라는 문장을 지시신버, 제시고가 딘자시신보, 제시국가진으로 표시할 수 있어 적응만 된다면 어지러운 중국 한자들을 대체하고 모두 한글로 바꿀 수 있다고 바라본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그의 주장은 널리 퍼지지 못했고 공감을 얻지 못했으나 그의 사후 수십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의 주장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로 한류를 통해 한국에 대한 호감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한글로 대만어를 표기할 수 있다는 점이 젊은 대만인들 사이에서 큰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만이 중국어를 벗어 던지고 한글을 사용해 자국 언어를 표기하겠다고 하자 중국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며 대만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대만이 독립을 위해 미국과 군사훈련을 같이 하며 공조하는 자세로 나오자 중국은 이에 대해 무용지물, 정치쇼에 불과한 행동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냈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아예 중국어를 버리고 대만식 한글을 표기로 사용하겠다고 대만이 밝히자 중국 민족을 포기한 행위라 비난. 이에 대해 양안 관계의 신의 관계를 훼손한 일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신의 관계를 훼손하고 대만을 무시했던 것은 중국이 먼저 시작한 일이었죠. 최근 중국 관영 매체인 CCTV에서 한 여성 진행자가 대만을 가리켜 와난이라는 명칭으로 부른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이 진행자는 대만의 앞날은 조국 통일에 달려있다면서 와난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의미 불명의 말에 대만인들은 불쾌하다는 반응을 쏟아냈는데요. 대만을 악의적으로 낮춰 부르기 위한 뜻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대만의 민진당 소속 타이중시 린더 의원은 중국 대륙의 매체들이 와난을 사용한 것은 대만을 향해 통일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대만을 무시하는 행위를 더는 묵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죠. 차이 의원 총통은 내각의 주요 인사들을 불러 모아 대만식 한글 도입을 서두르 한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 주요 언어학자를 초빙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차이 의원 총통은 내각의 주요 인사들을 불러 모아 대만식 한글 도입을 서두르며 한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 주요 언어학자를 초빙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이 도발하면 할수록 대만의 분리 움직임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만의 한글 도입에 적극적인 지지와 찬사를 보내며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대만이 더 당당하게 대응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회장의 충격 선언. 중국 최대 기업 중 하나인 텐센트의 마텅 회장이 한국 기화를 선언하며 중국에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나친 간섭과 규제로 도저히 기업을 꾸릴 환경이 못 된다고 말한 그는 자유로운 한국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겠다고 주장. 한국으로 귀화하면서 텐센트 중요 기업들을 한국으로 이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텐센트의 이전으로 글로벌 기업의 탈중국 행보가 가속화될 전망인데요. 대체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중국 장악 중국 국민들을 자신의 발밑에 두는 중국 정부의 행보는 최악의 형태로 실현되었는데요. 중국 안우이성 화페이시의 AI 기반 사상교육 프로그램은 중국 정부의 염원을 담은 프로그램으로 AI로 당 건설에 조력을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사상교육을 받는 사람의 표정은 물론 뇌파, 피부 전기반응을 AI가 포착해 교육에 얼마나 이들이 감화되었는지 교육 대상자가 관련 내용을 얼마나 진심으로 받아들였는지를 수치화하는 프로그램이죠. 당에 더 순응하는 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 이 프로그램은 중국이 얼마만큼 진심으로 중국 국민들을 동물처럼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점점 중국 시민들은 중국 정부의 반항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순순히 통제 사회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이들이 있는데요. 바로 중국 정부 아래에서 일을 하던 중국 기업인들이 대표적입니다. 기술을 알고 있고 중국 정부가 얼마만큼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는 이들은 중국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글로벌 IT 기업 중 하나로 손꼽히며 세계적인 수준의 기업으로 항상 거론되는 텐센트의 회장이 중국 정부를 향해 불편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잘못된 경제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보았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중국 정부를 비판한 것이죠. 외부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꺼려한 텐센트 회장. 마하텅 회장은 극도로 자신의 의견을 외부에 드러내길 거부하며 은둔의 CEO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인물인데요. 그런 그가 작심이라도 한 듯 SNS에 중국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공유하는 행동을 한 것이죠. 그가 공유한 글은 중국 작가 장민양이 쓴 글이었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 환구15의 전 편집인인 후시진이 바이러스 통제에 드는 경제적 비용이 공중 보건 혜택을 초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는 상하이 봉쇄식이 많은 이들이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많은 희생을 강요받아야 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내용이었죠. 중국 정부는 최근 코로나 봉쇄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이들을 단호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규정하며 반정부인이라는 낙인을 찍었죠. 마하텅 회장은 이런 위험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공유하며 불만을 터뜨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이 텐센트가 중국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사업을 전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등장했죠. 실제로 텐센트는 올해 실적 악화를 이유로 상당한 인원을 감축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관리자층을 중심으로 감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특정 사업의 경우 사업 자체를 정리할 것이라고 선언. 이전까지 돈이 되는 분야는 무조건 진출했던 것과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마하텅 회장 입에서 충격적인 선언이 나온 것입니다. 미국 IT 전문지를 통해 그가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 귀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세계에서 순위권 안에 드는 부자가 중국을 버리고 한국으로 오겠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감안한다면 마하텅 회장의 결단은 어쩌면 생존을 위한 최후의 수단일 수 있습니다. 마하텅 회장은 다른 CEO들과 달리 언론의 모습을 비추지 않으며 그림자 경영을 하는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아는 이들은 실제 그의 모습과는 다른 행보라며 그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IT 대기업들을 향한 중국 정부의 감시가 평범한 중국 사람들의 몇 배를 뛰어넘을 정도로 지독하다는 것이 그의 그림자 경영의 이유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중국 정부에게 밑보이지 않기 위해 조심히 행동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IT 기업의 성공 신화를 이끌었던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을 보면 중국 정부의 간섭이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과거 중국 정부가 잘못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마윈 회장은 중국 정부에게 찍히게 되었습니다. 중국 당국을 전당포 영업에 비유하며 하는 짓이 수준이 낮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이 중국 정부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죠. 그는 이 발언 이후 정부에 소환되는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소환은 단순히 정부를 찾아가는 행위가 아니라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 최고의 형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아 비판은 물론이고 중국 정부에 협조적으로 나오겠다는 발언을 해야만 무사히 밖으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공포스러운 일이 바로 소환이죠. 마윈은 소환을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당해야 했습니다. 이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하나로 3조 3,800원의 과징금도 물어야 했고 시총 150조 원이 날아가는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알리바바는 이후 중국 정부를 비판하기보다 납작 엎드렸습니다. 2025년까지 1,000억 위안을 들여 기술 혁신은 물론이고 경제 발전과 약자 보호 등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공동부 발전 기금에 돈을 기부하는 행보를 택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단단히 미운 털이 박힌 탓에 알리바바는 계속해서 중국 정부의 소환과 과징금의 대상이 되어야 했고 어떤 사업을 벌일 때도 중국 정부의 간섭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이 일 이후 마윈 회장은 사실상 은퇴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며 스페인의 별장에서 머무는 뒷방 늙은이 신세로 전락했죠. 이 같은 일을 마하텅 회장은 모두 지켜봤습니다. 자신도 같은 처지라고 생각한 그는 언제든지 텐센트는 다른 기업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말하며 중국 정부를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중국인이었지만 누구보다 중국의 공포를 느껴야 했죠. 반대로 그가 원했던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가 한 사업의 상당 부분은 한국을 베끼면서 성장했을 정도로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인물이기에 자유로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고 할 정도로 그는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주저없이 한국으로 귀화를 결정, 중국 탈출에 나선 것입니다. 이를 알 수 있는 사실로 텐센트는 한국게임산업협회 가입 가능성을 타진하며 회원사 가입 절차에 대해 문의한 점인데요. 보통 중국 기업이 타국 협회에 가입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텐센트의 행보는 마 회장의 귀화를 염두한 행보였던 것입니다. 이 소식이 퍼지면서 굴지의 IT 대기업 텐센트가 한국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기업들의 탈중국 행렬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미 텐센트 말고도 다른 기업들이 중국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세계 최대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는 중국에서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며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선언. 이후 중국 법인까지 정리하겠다고 말하며 탈중국 선언을 했습니다. 뒤이어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도 탈중국을 외치며 중국의 지나친 규제 사업을 존속하기가 어렵다고 선언했는데요. 아마존의 경우 전자책 사업을 중국에서 정리하겠다고 말하며 사업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링크드인 SNS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중국 내에서 서방 세계와 유일하게 연결될 수 있는 SNS가 사라졌다고 말하며 중국의 폐쇄적인 환경을 고발했죠. 테슬라는 친중 행보를 보이며 중국의 무리한 요구에도 맞추는 등 최대한 중국 당국의 비위를 맞추려고 했으나 최근 중국 고위 관료 회의에서 스파이 혐의를 받으며 테슬라는 순식간에 경계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상하이에 대규모 생산 라인을 건설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동남아시아 수출 기지를 세우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려던 테슬라의 악재가 닥친 것이죠. 일론 머스크는 중국에 항의하면서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결국 중국 당국의 강경한 대응에 공장 가동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죠. 롯데그룹도 중국에 공장을 지으며 공격적으로 투자했던 것을 후에 중국 사업체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려오닝성 선양의 테마파크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했던 롯데는 약 16억 달러에 해당하는 사업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역시 중국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며 한국 대표 화장품이라는 평가와 함께 중국에서 잘 나갔던 화장품 회사였지만 최근 중국의 지나친 규제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중국 내 2천여 개 이상의 화장품 매장을 폐쇄하는 결정을 내렸죠. 텐센트만이 아니라 중국인이 세운 중국 회사들 역시 중국을 떠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IT 게임 회사인 XD 네트워크 CEO 황희멍은 중국에서 도저히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거처를 해외로 옮기겠다는 폭탄 선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황희멍 대표는 SNS를 통해 가족과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로선 중국 밖에서 살고 싶다고 선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해외 사업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며 중국 비중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적으로 드러내진 않았으나 중국 정부의 간섭이 해외 이전의 큰 요소라는 사실을 어림짐작할 수 있죠. 마하통 회장의 한국 귀화와 텐센트 이전은 탈중국 흐름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된 셈인데요. 다른 기업들도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던 와중 텐센트의 과감한 결정에 따라 이전 행보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텐센트의 이전으로 한국 GDP가 상승할 수 있다는 설이 나온 만큼 이번 결정에 중국 정부는 화들짝 놀라며 마하통 회장에 대해 소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마하통 회장의 결단에 박수를 보내며 중국 정부를 떠나는 기업들이 무사히 중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바라며 한국으로 넘어와 사업을 이어나가길 기원해보겠습니다. 최근 둔화되어 전 세계적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미국의 법안들은 까면 깔수록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멀리 내다보지 못한 미국의 처사라는 의견이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 등은 말도 안 된다는 내용이 전해지죠. 반도체와 과학법이란 반도체, 인공지능 등을 포함하는 첨단 기술 및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세액공제,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만 보면 혜택이 가득해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유리할 것 같은 법안이지만 실상은 왜곡된 부분이 많다는 것이 법의 해석인데요. 위 미국이 제공하는 혜택을 받은 반도체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및 특정 국가 내 특정 반도체 생산 라인의 확장이나 신설을 제한다는 매우 차별적인 조항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누가 봐도 중국과 경쟁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도체 부문에서 중국에 완전 밀리는 미국은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한 나라에 투자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패권 싸움의 두 국가 미국과 중국을 어느 나라도 배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중국 견제하기에 희생양이 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패권을 잡고 싶어하는 부문에 한국의 영향력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견제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이죠.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공세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절실해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러나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한국은 아닙니다. 만만하다고 생각해 자꾸 건드는 미국의 행태를 꺾을 한국 나름대로의 묘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법안의 주요 골자인 반도체, 전기차 등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광물입니다. 핵심 광물은 이러한 미래 기술 산업의 필수 소재이기에 많이 가진 나라들이 힘을 주고 있죠. 그래서 자원의 무기화, 자원 갑질 등의 말이 생겨납니다. 미국은 주도권을 잡기 위해 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 6월 오랜 데이터 기반으로 광물왕 파트너십 MSP를 출범했는데요. 미국 주도로 추진되는 경제협의체로 한국을 비롯해 캐나다, 호주 등 광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재련 등을 잘하는 나라, 선진산업국들을 추려 11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및 핵심 광물의 생산, 가공,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인 협의체입니다. 수년 전부터 키토류 등 핵심 광물을 중국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 준비해온 결과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미국 중심의 협의체였죠. 이를 토대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 광물 규정을 두면서 결과적으로 중국 견제를 위한 협의체 구성이었습니다. 미국 주도적이고 중국 견제를 위한 목적이 뚜렷한 협의체 속에서 압박을 받을 것은 분명한데요. 2026년 이후 미국과 FTA 국가에서 생산가공, 북미에서 재활용되어야 하는 광물 비율이 80%가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북미에서 생산하더라도 광물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어차피 반쪽짜리 보조금이 수밖에 없게 되죠. 100%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를 벗어나야 하지만 한국산 배터리 핵심 소재의 절대 다수는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소재의 경우 중국 의존도는 100%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최근 무역 통계 발표에 의하면 전기차 성능을 좌우하는 양극재 핵심 소재인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전구체의 중국산 비중은 99.99%가 될 정도였습니다. 비단 한국만이 처한 상황은 아닐 텐데요. 환경오염 문제로 대부분의 나라가 광물 재련을 하지 않고 있어 중국이 오랜 기간 진행해 왔습니다. 광물의 원산지나 재련에 있어 중국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런저런 법을 통해 중국과의 손절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심각한 오류임에도 법안이 통과되고 이는 바이든이 중간선거에 이기기 위한 장치인 것을 정치적으로 접근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반도체 분야에서도 중국을 배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소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중국 시장을 배제한다는 것은 매출이 그만큼 감소한다는 뜻인데 이는 미국 내 반도체 시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래도 반도체 분야의 한 축을 깨고 중국 시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은 분명하죠. 전기차와 반도체 부문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는 시점에서 한국의 행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은 이에 맞서 최근 행보를 달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메모리에 치우친 사업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암인수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은 영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설계 자산 IP 기업입니다. 그런데 삼성의 암이 수전의 초미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죠. 삼성이 암을 인수하게 되면 그 파장과 반도체 분야의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암은 삼성전자가 취약한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한껏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카드가 될 수 있다는 평가죠. 암은 특히 삼성과 연관성이 많은 스마트폰의 90% 이상의 기본 설계를 제공하고 있어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마땅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삼성과 인수합병이 됐을 때 시너지를 더욱 발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 안 그래도 견제하는 세력이 많은데 더 큰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 인수액은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으나 안보회사인 소프트뱅크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 만큼 인수가는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때문에 삼성이 의지만 있다면 암을 인수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인수합병마에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으며 3분기 실적이 대만 TSMC와 격차가 벌어진 상태로 돌파구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키우려는 의지를 계속해서 표명해왔습니다. 소프트뱅크 손정혜 회장이 10월 방안을 목전에 두면서
재무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만만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삼성의 단독 인수는 주변국들의 반대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단독 인수의 경우 미국과 영국 등 각국 규제 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심사 과정에서 불발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앞서 2020년 암을 인수하려 했던 미국 엔비디아가 독과점 이슈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인수가 무산된 경우가 있었죠. 더욱이 세계 반도체 시장 1위 사업자인 삼성전자일수록 규제 당국과 경쟁 기업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부문의 패권을 차지하고자 법안 및 각종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 미국의 반대는 더욱 심해질 것이 유력하기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할 텐데요. 미국은 누구보다 삼성의 힘이 커지는 것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암과 주로 상대하는 미국 기업의 회사의 정보가 삼성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삼성과 경쟁 관계에 있는 애플도 암에서 설계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미국 반대에 부딪혀 암 인수는 난항을 보일 것이 불보듯 뻔하죠. 가장 적절한 대안은 단독 인수가 어려울 경우 SK하이닉스, 인텔, 럴컴과의 컨소시엄 형태로 인수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단독 인수에 올라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 기술 확보에 유리해지면 애플과 퀄컴, 미디어텍 등 경쟁사들이 강력하게 반발의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그 대안으로 삼성전자가 소프트뱅크에서 암 지분을 소규모로 인수해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소프트뱅크의 자금 확보를 돕는 것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인텔, 퀄컴 등 글로벌 대형 반도체 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암 공동 인수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전기차 부문에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동맹 관계의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국 자신의 중간 선거에서의 지지의 회복 등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미 동맹 관계는 없어 보입니다. 소프트뱅크 손정혜 회장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의 만남에 앞서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라며 의지에 부풀어 있는데요. 적절한 합의책을 찾아 미국의 한국이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님을 각인시켜야 할 때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